경매 라방 5기죠. 5강입니다. 죄송합니다. 5강 제2부 방송입니다. 공유물 분할 소송에 의한 공유물 전부가를 경매했다.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려면 이제 참 시간이 엄청 억수로 많이 들어요. 이건 나중에 지분경매 강의할 적에 내가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뭐다 이게 도대체 이게 공유물 분할 소송에 의한 공유물 경매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니까 이게 간단해요. 보면 이게 집이 있는데 집이 갑과 을이 각각 2분의 1에 해당하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갑지분, 예를 들어 갑을은 부부지간에다 남편 이 갑이라고 그러면요. 갑지분이 경매가 넘어오면은 이걸 A라는 사람이 2분의 1 지분을 낙찰받는다 치자 이거죠. 그러면 이게 밑으로 쭉 내려오니까 그럼 결과론적으로 뭡니까? 이게 이 집은 A와 을이라는 사람이 이 공동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전에 A 자리에 을 입장에서 남편 갑이 있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말이죠. A라는 사람 떡 버티고 앉아있으니까 을 입장에서 기분 나쁘다네. 그죠? 또 어떻게 보면 A 입장에서 보니까 이거 봐라. 내 돈 2분의 1에, 이 부동산 2분의 1에 대해서 A 자기 자금이 이제 어느 정도 투입이 된 상태에서 이건 뭐 나름대로 수익이 발생돼야 되는데 수익도 발생 안 되는 거야. 이러다 보니까 A는 어떻게 한다더라. 을한테 야 우리 이제 한마디로 헤어지자. 이 공유를 분할, 이게 공동 소유니까요. 공동 소유 부동산이니까, 공유물이잖아요. 부동산은 물건이니까, 그죠? 공유물에 대한 분할이다. 헤어지자, 이거지. 너와 나와 분할하자, 이거지. 예? 그래서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하는 거예요. 누가 A가 을을 상대로 하든지, 을의 A를 상대로 하든지, 어쨌든 둘 다 할 수 있어요. A가 을을 상대로 한다면 A는 원고가 되고, 만약 을이 A를 상대로 한다면 을이 원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유물 분할 소송에서 법원에서는요, 이게 원래 민법 규정을 보게 되면요, 공유물 같은 경우는 분할이 불가능하거나, 또 분할을 함으로 인해서 경제적 가치가 현격하게 떨어지게 되면은 이 공유물을 경매 붙일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법 규정이 나와 있어요.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유물 분할이 불가능하지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지. 안방 딱 반 쪼개가지고, 요거 니꺼 요거 내꺼 해가지고, 그 안방에다 담벼락 치고 산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일반 토지 같은 경우는 분할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토지 같은 경우는 필지를 이제 나눠버리니까 분필이 가능하는데, 일반 부동산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같은 경우 특히 분할할 수가 없죠. 따라서 A, 경매 붙여버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 의한 공유 부동산 전부가 이게 이렇듯이 경매가 넘어온다. 경매가 넘어오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형식적 경매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형식적 경매인데, 형식적 경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대원칙이 소멸주의에서 경매가 진행된다. 그런데 때로는 봐서 인수주의에서 경매가 진행될 수도 있고, 이러했을 경우는 매각 조건을 변경 결정해서 그 결정한 내용을 고지를 해야 된다. 어디다가 아마 매각 물건 명세 쓰겠지요. 그러면 우리는 뭐다? 형식적 경매가 진행되었다 했을 적에는 매각 물건 명세서를 그냥 뚫어지게 쳐다봐가지고 인수주의라는 그런 문구가 없으면 소멸주의입니다. 소멸주의라면 언급을 안 해요. 근데 인수주의다 그러면요, 인수주의를 표시를 하는데 인수주의라는 표시가 없어요. 그럼 소멸주의구나. 그래서 전부가 경매된다. 전부가 경매된다. 전부가 경매됐어. 예, 전부 B가 라는 사람 낙찰받았습니다. 그럼 B는 이게 일반적인 그런 물건 낙찰받은 거예요. 그죠? 일반적인 물건을 그냥 낙찰받았다는 거. 근데 요 사이에 보니까 A가 말이죠, A 자기 지분에 대해서 무슨 가등기 하고 상대방 지분에 대해서 가치분 넘게 하고 이렇게 꼼수를 부리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건 제가 나중에 지분경매 강의할 적에, 꼼수도 아니고, 근데 그런 식으로 한번, 소위 좀 안전장치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또 우리 소위 정치권에서는 내로남불이라고 그러는데, 지분경매 같은 건 내불남노입니다. 내가 하면 불륜이요, 남이 하면 로맨스입니다. 그런 식으로 뒤바뀌어가지고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걸 제가 그때 가서 말씀드리기를 하고, 어쨌든, 여기 보시게 되면 공유물은 이제 보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현물로 분할을 할 수 없거나, 분할로 해서 공유물 가격이 현저히 감소될 경우는 법원은 공유물 전부에 대해서 경매를 명한, 이게 민법 269조에 나와 있구나. 여기 적어놓고도 모르겠네요. 그죠? 269조에 나와 있고. 그렇다 보니까, 요거는 말이죠. 공유물 전부가 경매 진행된다. 이런 거 간혹가다 질문 주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공유 부동산 전부, 여기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A와 을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A든 을이든 소송 제기해가지고 이게 공유 부동산 전부가 경매 넘어왔잖아요. 그죠? 그럼 어쨌든 이 사람들 지분권자이면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이 사람들은 우선 매수 청구권이 없어요. 이게 우리가 지분 같은 경우 우선 매수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는요. 예를 들자면 저기 소유 지분이 갑과 을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상태에서 지분이 경매에 나왔을 때 타 지분권자를 위한 규정입니다. 예. 근데 전부가 경매에 나왔다 했어요. 누가 누구를 위한 규정입니까? 전부가 경매 대상인데 타 지분권자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죠? 이때는 뭐다 공유부동산 전부가 경매에 나왔다 해서 우선생권 할 수 없다. 이게 대법원 결정 내용이다. 일단 그렇게 좀 보시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잠깐 넘어가서 자료를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경매 사례를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형식적 경매에 관련 대법원 판례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2006다가 필요하신 분들은 사건번호 메모해 놓으시고요. 또 보시면 목적 부동산 이외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 매각 조건으로 한대요. 이게 소멸주의 원칙이래요. 다만 이게 이 단수장입니다. 집행법을 필요하다면 위와 같은 법정 매각 조건을 달리 해가지고 목적 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지 않고 인수잖아요. 그죠? 인수하도록 할 수 있으나 이때는 매각 조건 변경 결정할 일을 뭐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고지해야 된대요. 고지. 예, 근데 봐가지고 인수주의가 아니고 소멸주의다. 소멸주의. 소멸주의 왜 대원칙이 소멸주의니까 이때는 그 매각 물건 명세상에 우리는 소멸주의다 이렇게 표시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니야 우리는 인수주의다 그럼 이때는 여기 고지를 해야 된다. 고지. 인수주의다. 고지해야 된다. 따라서 이런 고지한 내용은 어디에 매각 물건 명세상에 나타나 있다. 일단 그렇게 쉽죠? 간단하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집중하면 돼요. 이게 법원 경매가 무슨 뭐 달나라 이야기도 아니고 제가 소련말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만 우리가 집중하면 간단하다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봐가지고, 내 주머니에 돈이 얼마 있니 없니 말이지. 1가구 2주택, 3주택 같은 게 뭐 큰 세금 측면에서 뭘 모르겠는데 뭐 취득세가 뭐 현재까지는, 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이지. 2022년 10월 오늘이 21일이잖아요. 현재 기준해가지고는 취득세율을 조금은 완화시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저도 만약에 취득세율이 좀 완화가 된다면 저는 현재 12%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니까, 12% 같으면 세금 쎄요. 자양동 이 동네 보니까 빌라 한 채, 제대로 산다면 분양가 8억 5천 한다니까, 분양가가. 자양동이 현재. 분양 안 되지만은. 지도에다 그 빌라 하나 살려면 한 6억 이상 줘야 돼요. 6억 같으면요. 12%, 13.2%거든요. 세금만 얼마냐, 그러니까, 얼마인 줄 알아요? 7,920만 원입니다. 세금만 7,920만 원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 같은 게 그걸 사겠어요? 못 사지, 봐가지고, 그래서 이게 1주택 같은 경우 1%하고 옛날처럼 해가지고요. 그 1주택 이상 되는 경우 4%, 4%하면 4.4% 되니까, 그럼 큰 부담 없이 일단, 투자를 하게 되면 이게 뭔가 조금씩 돌아가야 뭔가 숨통이 튀어야 되는데 완전히 현재 보면 꽉꽉 막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저는 주로 요 동네에서 보면 갭 투자 이게 여러분들이 괜찮습니다. 이게 내가 낙찰이 아니고 매입하고 나서 전세 넣고 전세 끼고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재계약하고 나면은 최근에도 하나 재계약했습니다. 뭐 나중에 재계약하고 나서 딱 보니까 어이구 그 부동산은 저건 내 건데 더 이상 나의 자금이 묶여 있는 게 없어요. 봐가지고 전세 재계약하니까 보증금 인상해가지고 그거 딱 뽑아버리니까 그죠? 그거는 팔 필요도 없어. 그러면 보십시오. 내가 그거 팔 필요도 없어. 그럼 양도세 걱정할 필요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거 왜 팔어? 저거 이제 몇 년 정도 놔둔 상태에서 말이죠. 전세에서 월세로 돌리면요. 월세 한 10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 이게 제가 간단히 옆으로 잠깐 빠질게 뭐냐면요. 자양동 같은 경우 이 동네에 보니까 일반 단독주택 같은 게 보통 한 20억 정도 해요. 왜냐면 대지가 평당 한 4천만 원 꼴 한다고요. 이 동네가. 6m 코너 같은 경우 뭐 5천만 원, 6천만 원 한다니까 장난 아니에요. 봐가지고. 4천만 원 한다면 대지 면적 50평 같으면 20억이잖아요. 보통 한 20억 정도 하는데 여기서 집주인들이 보면요. 전부 다 월세 수입을 올린다. 월세 수입 올리면 보통 한 3 내지 400 정도 나와요. 월세가. 괜찮죠.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월세를 받으려면 보증금액이 몇 억씩 받느냐 못 받잖아요. 끼익 해봤자 1,000만 원, 2천만 원이에요. 그렇다면 봐가지고 전체 부동산 가액 20억인데 20억 대비해가지고 전세 월세 보증금 끼익 해봤자 한 3, 4억밖에 안 나와.
예를 들어 4억 정도 월세 보증금 나온다고 하면 나머지 16억이라는 자금이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 부동산에 묶여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빌라 같은 경우는요, 가만히 보니까 내 자금이 지금 한 푼도 안 묶여 있네. 안 묶여 있고 나가서 월세를 뽑는다 하면요, 이거 은행에 대출 뽑아도 돼요. 대출 뽑고 어떻게 한다 하더라? 보증금 있지 않습니까? 보증금액을 최우선 변제금액을 딱 맞춰버려.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22년 10월 달이잖아요. 잠깐 큰 얘기할게요. 2022년 10월 달이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1억 5천만 원 이하 5천만 원이 최우선 변제입니다. 1억 5천만 원 이하 5천만 원이 최우선 변제거든요. 그럼 보증금 5천만 원 하는 거예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100 합니다. 이게 만약에 아주 경매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1순위로 5천만 원 다 받아간다니까. 그럼 자기 보증금 5천만 원 전액 회수하는데 문제가 있다 또 없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 또 부담이 없어요. 봐가지고. 근데 봐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저기 빌라 한 채당 100만 원 나온다 이거죠. 빌라 세 채 같으면 300만 원이잖아요. 그죠? 근데 나중에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나는 저 빌라에 보니까 내 자금이 한 푼도 안 들어갔어. 근데 아이고 일반 단독주택 같은 경우 엄마야 자금이 막 10억 이상 들어갔다 이게. 과연 어떤 게 어떤 실익이 있는지는 각자 판단들 하시는 게 나으실 것 같고, 특히 좀 뉴스 보게 되면 이제 노도강이니까 노원구, 도봉구, 서울 같은 강북구 같은 경우는 말이죠. 사람들이 매수 희망 연락도 없다고 막 이런 식으로 막 뉴스 떠니까 막 사람들이 막 현장 가보지 않고 어머야 그러거든요. 근데 움직인다니까. 이 동네도 움직인다니까요. 봐가지고. 현장 와서 실제 기자들이 현장에서 뛰어가 전부 다 그 기사 쓰는 줄 알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일단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잠깐 옆으로 빠지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유물 분할 관련된 그 경매 사건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보시면 일단 2019 타경인데요. 2019 타경 이것도 지금 아마 제가 몇 번 저희 채널에서 소개시켜 드렸어요. 5530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의 리센츠 아파트인데요. 이게 48평형인데 좀 요즘 잠실 쪽에 뭐 죽을 쓴다는 그런 뉴스가 났습니다. 근데 죽 쓴다 해가지고 또 오늘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인터뷰했대요. 뭐 집값이 뭐 40%인가 50% 올라가지고 겨우 6% 빠진 게 6% 빠졌다 이거. 이게 무슨 폭락이냐 이게. 폭락은 아니잖아요. 그죠? 옛날에 보니까 한 10억 올랐는데 지금 과정 막 1, 2억 떨어지니까 사람들 그거 가지고 막 호들갑 들고 앉아있거든. 호들갑 들고 자빠져 앉아있는 거야, 봐가지고. 응? 이거 10억 올랐는데 그럼 10억이 떨어져야지만 폭락이지. 10억 올랐는데 2억 떨어졌는데 그러면, 그래도 8억은 올랐잖아요, 그죠? 그럼 8억 앞으로 더 떨어져야 돼. 근데 봐가지고 8억, 단지 2억 떨어졌다는 요것만 딱 핀트로 잡아가지고, 어머야, 뭐 이 투자를 해야 돼, 말아야 돼. 돈 있는 사람들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현금 부자들은요, 지금이 투자 완전 적기입니다. 진짜로. 지금 시장 가셔가지고 줍줍 하세요. 줍줍. 그냥 주세요. 그게 낫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되고요. 일단 여기 보시니까 토지금, 아파트인데 토지금을 지분 매각이거든요. 지분으로 해가지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 밑에 보시면요, 먼저, 여기 임차인 안에 보시면요, 이 홍모 씨라는 분 계십니다. 이분이. 죄송합니다. 전입에서 홍모 씨 이분이 전입 날짜 빨라요. 빠르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보증금이 13억인데 배당 요구를 안 해버렸어 이게. 이제 화면을 확대를 안 하고 말씀드릴게요. 배당 요구를 안 해버렸어. 배당 요구를 안 하니까 어떻게 업무여 보면 13억은 낙찰자 인수해야 되잖아요. 이게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채권이냐 불가분 채권이랍니다. 그래서 이게 이 사건이 2분의 1 지분이 경매에 넘어왔는데 그래서 이 사례를 가지고 어디 다른 채널에서 보니까 말이지 이런 임차인이 있는데 13억은 낙찰자 인수해야 돼 이런 거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 이거 왜 조심해? 이거 들어가야지 딱딱한 소리하고 앉아있네. 제가 볼 때는 그 영상물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양반이 지분 경매 투자 안 해봤다니까. 13억 인수하니까 들어가지 말아라. 그건 아주 단순한 논리거든요. 그죠? 이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13억을 인수하니까 들어가지 말아라. 왜? 인수하니까. 단순한 논리라는 그거 아니고 13억을 인수하니까 들어가지 말아라. 왜? 들어가야지. 받았어. 그럼 13억 줘야 되는데 내 주머니 돈 없는데 어떻게 못 주지 뭐. 맞잖아요. 그죠? 그럼 나아가서 이게 13억 이게 지금 안 주고 나중에 다시 경매로 날려버려. 경매로 날린다 이거죠. 경매를 날렸을 때 이 사람 봐가지고 본인이 뭐 배당 신청을 그때 하든지 말든지 그러면 내가 2분의 1 지분 낙찰 받아가 내가 또다시 나중에 또 경매를 날려버리잖아요. 그죠? 경매를 딱 날렸을 적에는, 날린다는 게 편히 뭐합니다. 경매를 다시 진행시켰을 적에는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낙찰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내가 좋습니다. 13억을 부담해야 될 것이 이 사람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여기 이제 우리가 주택임대차 보호법 규정을 보게 되면요. 임대인은, 이게 주택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주택양수인입니다. 집을 산 사람이잖아요. 그죠? 낙찰자도 집을 산 사람입니다. 주택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답니다. 임대인은 집주인이잖아요. 그죠? 임대인의 지위니까, 임대인의 지위는 무엇입니까? 그 지위, 사람의 지위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있고,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잖아요. 의무는 뭡니까? 임대차 계약 체결했다 그랬을 경우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을 경우는 임차인한테 보증금을 반을 해줘야 될 그런 의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의무까지도 주택 양수인, 즉 낙찰자가 이 사람 부담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면피하는 거지, 뭐. 근데 그럼 말로 지분이 경매 나왔는데 13억이라는 금액이 있는데, 야, 이거 낙찰자 인수해야 되고, 채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은 뭐 불가분 채권이 어쩌고저쩌고 또 하나 적어놨어요. 보니까 뭐 부진정 연대 채무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말도 되지도 않는 그런 법률적인 용어를 써가면서 한마디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이런 건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저랑 같이 지분경매 공부해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지분경매 하는데 보니까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 이거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이 사람 배당 요구를 안 해서 그거 들어가요. 괜찮아요. 안 주면 되지 뭐. 안 주고 다시 경매를 날리는데 어떻게 하냐. 이게 들어가고요. 간단해요. 어떻게. 들어가서 낙찰 받아요. 낙찰 받고 나서, 왜냐면 낙찰 받는 상태에서 보니까 이 집이 2분의 1 지분으로 해가지고 막 경매가 진행된다 들어가려면 이게 만약 이 사람의 전세 보증금이 13억이, 일단은 13억인데 지금 봐가지고 뭐 예를 들어 뭐 15억이 될 수도 있고 16억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낙찰 받고 나서, 봐가지고 전세 시세가 뭐 16억이다. 야, 나하고 재계약하자. 해가지고, 재계약 안 할게요. 안 하면 나가든지 말든지. 그죠? 나가든지 그러면 이 사람이 좋아 내가 나갈 때는 13억 줘. 그럼 어떡합니까? 나 돈 없다. 없으니까 네가 나를 상대로 나하고 타지문권자 상대로 해서 소송 제기해라. 보증금 받는 소송 제기해서 네가 경매 집어넣어라. 그러면요. 내가 지분 낙찰 받아가지고 내가 경매 소송을 해서 경매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내가 해야 될 몫을 이 사람한테 또 넘겨버리는 거잖아요. 내가 너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자 네가 재계약하기 싫다니까 그러면 나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13억 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너 돈 없다. 그럼 또 이 사람 또 열받을 거 아닙니까? 열받았을 때 어떻게 한다? 그럼 너 나를 상대로 소송해라. 원래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소송 관련해서 한 3, 4개월 만에 빨리 끝난답니다. 완전히 명명백백한 사실행위잖아요. 돈 줬죠? 줬어. 끝났네. 왜 안 줘? 빨리 줘. 돈 없는데 그럼 경매 집어넣으면 땡 끝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럼 본인이 소송해서 경매를 집어넣는다더라. 그럼 나는 손도 안 대고 코 풀고 하는데 말라고 미쳤습니까? 13억 원이나 돈을 이익하니 13억 참네. 현실 감각이 떨어진 사람 참 유튜브상에도 좀 많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 봐가지고. 그래서 그런 분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제가 뭐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어요.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데 여기 보면은 잠깐만요. 밑으로 이게 2019 타경이란 말이죠. 어디 갔나요? 여기 지분을 이제 요것도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분해가지고요. 여기 맨 꼭대기층입니다. 2701호예요. 2701호입니다. 2701호인데, 여기 지금 263동이니까 한강 뷰가 있는지 잠깐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27층이니까 한강은 보이겠다, 그죠? 이게 263도 이거네요. 이쪽이 한강이니까 27층 같은 거 한강 보이겠다. 한강 뷰가 딱 있고요. 물건 괜찮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2701호인데 이게 나중에 또다시 경매가 나왔어요. 근데 경매 나왔는데 여기 2021 타경입니다. 2021 타경에 이분이 먼저 여러분들한테 확인시켜 드릴게요. 뭐냐면요. 여기 2701호인데 이걸 5억 7천, 뒤에다 100원짜리 하나 더 붙였네요. 그죠? 5억 7천,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5억 7천만 100원입니까? 5억 7천 정도, 5억 7천에 낙찰 받았어요. 예. 5억 7천에 낙찰 받아가지고, 이게 또다시 경매가 넘어왔는데, 2021 타경이 542, 54269, 54269 해가지고요. 보니까, 이게 취하됐네, 취하. 보시면은, 보면은 지금 현재, 요거는 말이죠. 이거 보면은,
이분이, 이분이 지분 낙찰 받으신 분이에요. 예? 근데 같은 성씨죠. 이 양반이에요. 본인이 2분의 1 지분 낙찰 받아가지고, 본인이 어떻게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해서 공유물 분할 소송에 의해서 경매 신청하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 본인이 이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경매에서 15억 4천만 원에 낙찰 받고, 그죠? 자, 보십시오. 그러면 15억 4천만 원에 낙찰을 받았다 하더라. 여기서 이 사건에 있어가지고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했는지 모르겠네. 그 전에 배당 요구, 이 양반, 또 배당 요구 안 했네. 우와, 이분 같은 경우 보니까, 무슨 심산인지 모르겠어요. 권리 신고만 하고 배당 요구는 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심사니까 우리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막 뭐라고 쓸데없는데 신경 씁니까? 이 사람 대학력이 내 임차인이면 맞다 이거죠. 맞는데 권리 신고만 했네. 뭐 알았다 이거죠. 배당 요구는 안 했대요. 알았다. 그럼 13억 낙찰자 인수하는 거. 낙찰자 13억 인수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입찰 들어가서 낙찰 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인지하고. 그래서 이 건 같은 경우는 현재 경매가 취하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경매가 취하가 된 상황인데, 어쨌든 경매가 제대로 이제 진행이 되었다 하더라고만 이분이 15억 4천만 원에 이제 13억을 인수하게 되면요. 28억 4천만 원이 전체적인 취득원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보니까 29억 9,500만 원인데, 여기 지금 현재,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이게 요즘 조금 주춤한다 할지라도 2022년 6월 현재 말이죠. 여기 48평의 아파트가 16층인데, 요 본건 27층이거든요. 16층인데 얼마? 36억 5천만 원에 실거래된 그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사이트 들어가면 딱 찍혀 있어요. 저기 주소 딱 여러분들이 입력하셔가지고요. 국토교통부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검색해 보시라는 게 48평입니다. 한번 36억 5천만 원, 2020년 올해 6월 달에 36억 5천만 원. 물론 이제 지금은 또 가격이 좀 떨어졌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어쨌든 이분 같은 경우 15억 4천만 원에 써고 13억 인수한다 손 치더라도 어떻게 한다 하더라. 전체 28억 4천만 원인데 이게 만약에 36억 정도 된다면, 이거 앉은 자리에서 매덕 어떤 상당한 어떤 시세 차익이잖아요. 이게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다. 그러면 맨 스타트가 거의 다 지분을 낙찰받고 나서, 공유물 분할 소송에 의해 가지고 공유부동산 전부를 경매로 붙이고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이제 상속 부동산 같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A에서 자식들한테 B, C, D, E 이런 식으로 해서 상속이 됐어요. 근데 B, C, D, E 간에 있어가지고 형제 간에 우애가 별로 없었던 모양이라 이러다 보니까 말이지, 이 중에서 한 사람 말이지, 우리 찢어집시다! 해가지고 공유물 분할 소송하는 거야. 하면 이때도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이렇게 나와요.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에서 B, C, D 해가지고, 경매가 나온다, 이렇게 나오고요. 일단, 이 건 같은 경우도 보면은, 시세가 이제 하나의 관건이겠지요. 그런데 이제 경기나 내년까지도, 조금 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이제 은행 금리는 조금씩 올라가잖아요. 그죠? 은행 금리 올라가기 때문에 하다못해 이제 은행에다 돈 좀 집어넣어가 이자라도 좀 따먹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제가 좀 가지고 있는데 저는 현찰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이자 따먹고 자식할 것도 없잖아요. 그죠? 저희 집사람은 현찰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없어요. 일단 그렇게 좀 어쨌든 지분 경매를 통해 가지고 그 부동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부를 선점하는 것이죠. 그죠? 일부를 선점해가지고 작업을 해야 돼. 작업을 한 상태에서 하나의 부동산을 완전체로 만들어가지고, 수익을 실현시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단시간 내에 이게 끝나진 않아요. 또 나아가서 이런 수익을 실현시키는 그런 부동산은 뭐냐, 그러니까 저쪽에 지방에 있는 말이지, 전답, 그거 안 돼요. 땅 같은 경우도 공유물 분할 소송하면요, 법원에서 판사가 쪼개라, 잘라라, 했긴데 분필은. 그럼 지방에 농지 같은 거, 낙찰받아서 어쩔 겁니까? 옆 땅 소유자한테 팔면 될까요? 아니면, 현재 그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임대를 주면 될까요? 임대 줘봤자요. 요즘 시골에 논 한마디에 300평인가요? 한마디에 해가지고, 해봤자 1년에 도지로 해가지고, 쌀도 아니고 나락하여 한 두어 가마 받나요? 그거 받아가지고 무슨 수익이 예상됩니까? 그거는 그래서 저는 그래 봅니다. 이게, 일반 지방에 전답 이런 거는, 제가 좀 그래요. 봐가지고. 물론 그런 쪽으로 투자하신 분들에서
돈 못 보신 분들은 또 뭐 하시면 되겠죠.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저는 뭐 이런 도시 지역 내 이런 뭐 또 단독주택 같은 경우도 보면요. 역세권에 소재하는 단독주택인데 대지 면적이 예를 들어 가지고 한 60평 내지 70평 정도 된단 말이죠. 그죠? 예. 그 중에서 보니까 약 한 2분의 1 정도가 경매가 나왔어. 근데 요거 보니까 야, 역경매 해가지고 내가 뒤통수 두드려 맞는 그런 물건이 아니다. 요것도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안전장치로 딱 걸어놔야 되거든요. 근데 역경매 대상이 된다. 역경매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들어가서 해벨레 완전히 쌍꺼풀이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저는 실제 지분을 낙찰 받아가지고 역경매 당한 꼬라지를 제가 몇 번 제 두 눈으로 직접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역경매라는 것은 상대방이 자기 지분까지 막 이상하게 만들어버려요.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면요, 지분 낙찰 받은 사람 입장에서 봐가지고 빼다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럼 몇 년 동안 질질 끌려다닌다니까요. 우리가 저 경매 투자하는 목적이 뭡니까? 상대방한테 질질 끌려다니기 위해서 경매 투자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돈이 먼저 돈 벌려고 하는 것인데, 이러면 몇 년 동안 질질 끌려다니면 사람이 학을 떼어버립니다. 학을 떼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분 경매 같은 게 역경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거의 다 뭐 역경매 대상이라고 하면 역경매가 안 하는데, 근데 사람 일은 모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역세권에 소재하는 단독주택이다. 대지 면적이 60 내지 70평 정도 된다. 2분의 1 지분이다. 요거 좋아요. 근데 뭐다? 역경매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요것부터 먼저 딱 체크를 하고, 역경매 대상이 안 된다. 그럼 들어간 낙찰을 받고 나서 어떻게 한다 하더라 나머지 2분의 1 지분에 대해서 뭐 공유물분할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말이죠. 손배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해가지고 어쨌든 이걸 부동산 전체를 하나로 해서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에서 한 사람 앞으로 소유권을 A, B에서 소유권을 귀속시키는 이런 쪽으로 해서 머리를 써야지만 이게 되는 것이지, 그냥 적당히 해서는 세상사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적당히 해가지고 쉽사리 돈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없고, 지금 사례가 지금 하나 더 있는데 이것도 거의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우리 경매의 종류죠, 그죠? 여기에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번에 이제 경매의 종류는 이제 실질적 경매, 형식적 경매 오늘 이것을 끝마치고요. 그 다음에 경매의 종류 그 이후에 가 보니까 이제 권리 분석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권리 분석 쉬워요. 권리 분석이 어려워가지고 경매 못하는데 완전 핑계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요, 학교 다닐 때 더럽게 공부 못하는 것 같아요. 예. 학교 다닐 때 더럽게 공부 못했는데 또 사회에서 또 공부하라니까 완전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버려요. 간단하다니까. 그래서 여기 2022년 10월 24일 다음 주 월요일이죠, 그죠? 6강부터는 이제 권리 분석을 어쨌든 쉽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각종 사례를 가미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우측 하단이죠. 화면 우측 하단에 구독 버튼이죠. 붉은색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살포시 눌러주시면은 저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안종인의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